아침은 여전히 두 그릇으로 시작됐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김이 올라오는 냄새를 맡는 동안 그는 늘 창밖을 바라보았다. 감나무 가지에 어린 잎이 돋으면 봄이었고 장독대 뚜껑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여름이었고 노을빛이 마당을 붉게 덮으면 가을이었으며 첫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으면 겨울이었다. 순자가 떠난 지 몇 달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사진 앞에 국을 먼저 올렸다. 여보, 먼저 드셔.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흩어진 말이 집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믿음이 그를 붙잡아 주었다. 마을회관에서 종종 연락이 왔다. 어르신, 단오 준비하는데 같이 오세요. 김장 같이 해요. 그는 갔다. 수리취떡을 시루에 차곡차곡 올리고 배추를 다듬고 고춧가루를 묻혔다. 사람들과 어울려 웃는 동안은 덜 외로웠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회관 앞을 떠난 뒤부터 바람이 등을 누르는 기분이 들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 조리대 위에 놓인 두 벌의 젓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젓가락 하나를 서랍에 넣었다가 곧 다시 꺼냈다. 빈 젓가락 자리가 더 서늘했기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는 그의 또 다른 자리였다. 학교가 파하는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가방이 흔들리고 운동화 끈이 풀리고 웃음이 쏟아졌다. 아이들 웃음은 흙냄새와 섞여 달았다. 그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건네고 싶었지만 말머리를 찾지 못했다. 안녕. 그 한마디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것 같았다. 대신 그는 버스 시간표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정시가 아닌 시간표. 그 느슨함이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밤이면 그는 편지를 썼다. 두툼한 크림색 편지지 순자가 예전에 사두며 손글씨가 정을 남긴다고 말하던 종이었다. 현우, 주린, 다솜아 큰아들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일상을 담았다. 오늘은 감나무 밑에서 매미 허물을 주었다. 어릴 적엔 그걸 금줄에 걸면 키가 큰다 믿었다. 장독대 뚜껑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낮잠을 부른다. 우체국 앞 가로수에 새잎이 났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문장을 적었다. 여름방학 때 오너라. 개구리 알도 구경하고 할아버지가 아침에 고구마 쪄줄게. 그러나 편지들은 끝내 우체국에 가지 못했다. 책상 위에 이틀, 사흘, 그러다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서랍은 점점 무거워졌다. 미처 건네지 못한 말들이 층층이 쌓였기 때문이다. 가끔 큰아들 형수네 가족과 영상통화가 이어졌다. 화면 너머로 낯선 풍경과 넓은 거실이 비쳤다. 손주들은 금세 화면 앞에서 사라졌다. 할아버지 하고 손을 흔들다가 이내 숙제로 혹은 친구와의 약속으로 뛰쳐나갔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허니, 워 레이트. 화면은 천천히 흔들리다 꺼졌다. 통화가 끝나면 그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있었다. 기계에서 남은 온기가 손바닥을 머물다 서서히 사라졌다. 사라지는 온기를 오래 붙잡아 보려 했지만 결국 사라지는 게 세상의 이치였다. 둘째 명수는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다. 말은 회사의 숫자와 일정, 대출과 금리에 묻혀 있었다.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 몸 조심하고. 말이 짧아야 서로의 미안함이 덜했다. 막내딸 유리는 저녁의 소란 속에서 전화를 했다.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TV 드라마 소리가 섞였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러나 주말이 지나면 다음 주말에 꼭. 말은 약속의 모양을 하고 왔지만 약속은 길을 잃었다. 그는 달력 구석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원망도 기대도 아니었다. 그저 말을 들었다는 표지였다. 점이 늘어날수록 달력은 까맣게 변해갔다. 장마가 오자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길이 장독대 사이를 빠르게 흘러갔다. 마당 흙은 진창이 되었고 잡초는 무성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풀을 뽑았다. 뿌리를 뽑아들 때마다 흙냄새가 짙게 올라왔다. 허리를 펴자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담장에 기대 눈을 감았다. 빗방울이 귀 뒤를 스쳤다. 그 순간 그는 속삭였다. 여보 있어? 바람은 늘 대답했다.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대답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그는 부엌 찻장 깊숙이 남아있던 보이차를 꺼냈다. 순자가 즐겨 마시던 차였다. 첫 잔은 쓰고 지냈고 두 번째 잔은 조금 부드러웠다. 그는 빈자리를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빈자리를 두고 마시는 차는 더 오래 따뜻했다. 따뜻한 것은 오래가면 감동이 된다. 추석이 되자 그는 송편을 조금 사와서 사진 앞에 놓았다. 여보, 추석이야. 혼잣말은 이제 능숙했다. 마을 아래서 작은 불꽃놀이가 터졌다. 불꽃은 멀리서 보였지만 소리는 크게 울렸다. 그는 문턱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꽃은 떠올랐다 터지고 곧 사라졌다. 그의 마음에도 불꽃 하나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사라지는 소리를 그는 오래 들었다. 겨울은 느리게 찾아왔다. 첫눈이 내리기 전 바람이 먼저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새벽마다 아랫목을 덮이고 창문 틈을 막았다. 눈이 오던 날 마당이 하얗게 덮였다. 그는 삽을 들고 대문 앞과 이웃집 앞까지 길을 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도 그 길 위에는 발자국이 하나도 더해지지 않았다. 길을 낸다는 건 누군가 오리라는 믿음을 미리 깔아두는 일이었다. 발자국은 끝내 오지 않았다. 밤이면 그는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보고했다. 오늘은 눈이 왔다. 길을 냈다. 그러나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혼잣말은 점점 더 단정해졌다. 말의 모서리가 둥그러졌다. 마지막에는 늘 같은 한마디로 마무리했다.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 세월은 다시 봄을 데려왔다. 감꽃이 흰빛을 퍼뜨리고 마당 물독 위에 남은 얼음이 얇게 깨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햇살이 번졌다. 그는 감꽃이 지는 소리를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소리였지만 오래 살다 보니 들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된 것이다. 그의 기다림은 점점 다른 모양이 되었다. 더 이상 언제 오느냐 묻지 않았다. 대신 오늘을 보고했다. 오늘 밥을 어떻게 지었는지, 오늘 바람이 어떤 냄새였는지, 오늘 감나무 그림자가 어디까지 드리웠는지. 기다림은 부재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부재와 함께 사는 일이 되었다. 가끔 그는 미국에 가는 상상을 했다.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 큰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는 상상. 문틈 사이로 손주들의 얼굴이 빼꼼 나타나는 상상. 그러나 상상은 늘 마당 끝에서 멈췄다. 순자의 산소가 마을 뒷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날마다 그곳을 찾았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들꽃 한 줌을 꽂았다. 비에 젖은 돌의 냄새가 좋았다. 여보, 내가 멀리 가면 여긴 누가 치워? 그는 스스로 웃었다. 자기 말에 스스로 대답하며 웃는 건 묘한 평안이었다. 어느 날 마을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교실이 열린다고 했다. 그는 갔다. 젊은 강사가 영상통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손가락은 굳었고 화면은 자꾸 다른 곳을 눌렀다. 그래도 그는 배웠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들에게 사진을 보냈다. 감꽃 사진, 장독대 사진, 미역국 사진. 메시지에는 단 한 줄, 이거 봐라. 밤늦게 하트와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도착했다. 아이콘은 감정의 번역 같았다. 번역은 고마웠지만 원문을 듣고 싶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더 찍었다. 오래 보던 것들을 새롭게 보려 했다. 오래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그는 그걸 배우는 중이었다. 여름이 오자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낡은 판자를 다듬어 네모난 상자. 그 안에 편지들을, 순자의 머리핀 하나, 흰 손수건, 보이차잎, 결혼 반지를 넣었다. 반지는 순자의 것이었다. 그의 반지는 이미 손마디가 굵어져 끼울 수 없었다. 그는 상자를 감나무 밑 뿌리 옆에 묻었다. 깊지 않게, 그러나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흙을 덮으며 말했다. 여보, 여기 있어. 내가 없는 것들을 내가 있는 데에 묻는다. 말은 어색했지만 맞는 말이었다. 없는 것들을 있는 곳에 묻어야 했고 그것이 사는 일이었다. 가을 잔치가 또 열렸다. 그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멀찍이 서서 사람들의 노랫소리와 박수 소리를 들었다. 막걸리의 기포가 입안에서 터졌다. 바람이 소리를 스쳐갔다. 바람은 늘 스쳐갔다.
스쳐가면서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떠나는 법과 남는 법을 동시에 가르쳐 주었다. 외로움은 이제 그의 일부였다. 손등의 혈관처럼, 귀 뒤의 잔머리처럼, 심장 박동처럼. 낯설지만 함께 사는 것.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고 그는 대문 앞과 이웃집 앞까지 길을 냈다. 길을 낸다는 건 누군가 오리라는 믿음을 미리 까는 일이었다. 그러나 길은 정오가 지나도 비어 있었다. 발자국은 더해지지 않았다. 그는 길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가 눈썹에, 뺨에, 입술에 내려앉았다. 입술에 닿은 눈송이를 혀끝으로 느꼈다. 차고 금세 사라지는 맛. 사라지는 것들의 맛은 늘 분명했다. 밤마다 그는 사진 앞에 앉았다. 오늘의 길, 오늘의 바람, 오늘의 눈, 오늘의 전화. 하나하나 보고했다. 말은 단정해졌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같은 말로 끝맺었다.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 외로움은 처음엔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세월이 닳게 만들었다. 달아 둥그러진 외로움은 손바닥에서 굴러다니며 문양이 되었다. 그 문양 위에 손가락을 얹으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의 삶은 이제 습관이었다. 밥 2그릇을 짓고 사진 앞에 국을 올리고 혼잣말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 누가 오지 않아도, 문이 열리지 않아도, 바람이 문턱을 넘어오는 소리만으로도 그는 견딜 수 있었다. 그 소리를 온달아 불렀다. 오는 이는 없었지만 소리는 왔다. 소리만으로 오는 밤이 있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밥을 지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사진 속 순자를 위해. 그게 그의 사랑이자 슬픔이자 마지막 위로였다. 이렇게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기다림도 함께 나눈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은 날들도 감사히 살아가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